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4월 1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보합권에서 출발한 양시장 등락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현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재를 이미 선 반영해서 다 소화했고 정말 버티는 힘과 또 회복력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는데요. 선반영돼서 우리나라는 하락이 멈춰진 양상입니다. 네, 주도주 없이 다양한 업종이 좀 두루두루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변동성이 심한 종목 장세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을 준비할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겠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CEO인 머스크가 정치 활동하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서만 이제 40%가량 하락했는데 반등 모멘텀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또 뉴욕 증시에 대한 불안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뉴욕 인사이트에서 알아보겠고요. 머니주민에서는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통제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지 또 관세와 무역 전쟁 격화에도 중국 경제는 정말 괜찮은 것이 맞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나도 투자자문의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국내 증시는 맷집이 좀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뉴욕 증시가 성금요일 휴장 앞두고서 좀 뭔가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을 보니까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상승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단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은 몇몇 가지 정책 테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미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명분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독자적인 명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바로 6월 달에 있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인맥주가 아닌 정책주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에도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버텨주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저는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다만 여기서 우리 시장 자체가 연속성을 계속해서 보여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변화 요인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에서 생길 것 같으세요? 일단 충분히 들어올 만한 환율 가격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저는 미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온 이후에 아시아라든지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시점부터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부터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나 봐요. 하지만 이런 지금 어쨌든 글로벌 정세에서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협상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티 15이라고 하고 있는 그 국가들과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완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파열음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야지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해운주들이 사실 뭐 지금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괜찮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국산 뭐 선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중국산 해운사에 미국이
뭔가 입항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반사익 기대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중국에서 이제 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에 대한 배의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 해운사 같은 경우도 중국 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들의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오랜만에 해운주들이 좀 변동성을 보였죠. 지금 HMM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장 초반에는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지만 변동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변동성이 나왔고요.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해운주들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네. BD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발틱 해운 지수를 많이 보는데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HMM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BDI 같은 경우는 페노션을 보는 게 맞습니다. 주종이 다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발틱 해운 지수를 찾아보면 발틱 해운 지수가 최근에는 조금 더 좋습니다. 아니죠.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더 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발틱 해운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수를 본다, 지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매력이 없는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에서의 산업군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투자의 관점보다는 매매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흥하해운이라든지 STX, 그린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장 초반에 변동성을 많이 보였는데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네. 그래서 테마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난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했어. 자신 있어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만 나는 초보 투자자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과 엮여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순위를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해운주와 조선주도 여전히 조금은 어느 정도는 매력적이지만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전에 잘 나올 것 같으면 전일에 우리나라 엔터주를 샀다가 이제 실적 발표되고 올라갈 때 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세 영향으로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일회성으로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 맞춰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에서 콘텐츠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꽤 잘 나왔습니다. 네. 엔터주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넷플릭스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돼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도 있고요.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SBS 같은 경우도 콘텐츠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저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알령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한알령 해제라든지 지금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K 콘텐츠를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콘텐츠 쪽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보다는 첫 번째로는 한알령, 두 번째는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 무풍지대라고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또 의외로 대형주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별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알령 해제나 정책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거는 6월 달까지 그리고 한알령 같은 경우는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정책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계속해서 고립되는 상황에 놓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어느 정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년 만에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뭐 엔터주들도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한 이후에 가장 낙폭이 컸고 실질적으로 매출단이 줄어든 업종은 엔터가 아니라 컨텐츠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본다라고 한다면 컨텐츠 쪽도 반드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오전장에서는 이제 조선주들이 좀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오후 들어서는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모습이고 운수장비 섹터 내에서 조선보다는 오히려 현대차 그룹 쪽, 그러니까 자동차 쪽 흐름이 좋거든요. 이거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인가요? 아니면은 좀 저평가돼서 움직이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대 기아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가 PBR 기준으로 0.5배가 안 되거든요. 엄청 작년에는 네.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네. 작년 하반기 때 주가가 많이 뱉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대기아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크게 밀렸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라서 같이 연동이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단이 전부 다 밀렸는데 우리가 사실 트럼프가 처음에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부터 만약에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은 자동차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야기가 될 때부터 다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그렇다면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잡아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네. 자동차 판매는 미국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리 차를 구매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현대 기아를 매수해 줄 수 있는, 구매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전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매가 온전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현대기아가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주들이나 작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밀려 내려갔을 때 저점을 예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현대나 기아같이 이렇게 완성차이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계속해서 밀릴 경우에는 기계적인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 이탈,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미증시가 많이 올라갔는데 미증시가 좀 밀리는 과정에서도 중화권이나 한국 증시가 나름대로 버텨줬던 것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에서 자금이 이탈을 하고 그 자금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랑 가격 인상 놓고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이닉스 쪽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뭔가 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두 종목에? 네, 일단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따져본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한화 세미텍 쪽에 대해서 비용을 더 비싸게 지불을 하고 장비를 들여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SK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이닉스와 이렇게 좀 균열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도 판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HBM 쪽에서 뒤쳐져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른 고객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나 비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한미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일부라도 가지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승 여력이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몇 명까지 찌라시 아닌 찌라시들을 읽어봤는데 네. 별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은 삼성전자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시장 자체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음식료 섹터에서 보니까는 삼양식품하고 S&D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 S&D는 5%, 삼양식품은 2%. 그런데 반면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세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농심도 미국에 공장이 있고 네. 오뚜기도 2027년까지 뭐 공장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인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삼양식품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기업이 이제 삼양식품으로 거론이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또 좋단 말이죠. 삼양식품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가 과거에는 식음료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성장률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네.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매출단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브랜드에 대한 파워가 굉장히 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타격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가 됐을 때 타격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네. 자동차잖아요.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네. 관세를 20%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라면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네.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그게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3개 먹을 거 2개 먹고 이 그렇죠. 정도죠. 그럴 예. 수가 네.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관세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과대한 해석은 과대 해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삼양식품이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원래는 내수주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수출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수출주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환율이 높았을 때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4년도 중후반부에 예상을 했었던 2025년도 상반기에 환율을 고민해 본다면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1분기 때 실적도 저는 분명히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양식품이나 다른 식품주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 그리고 네. 우리온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뭐 농심이라든지 우리온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인 스탠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빙그레라든지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양식품은 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삼양식품의 그 불닭 소스를 만드는 S&D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지금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삼양식품이 20배라고 한다면 네. S&D는 6배에서 7배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저평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S&D라는 기업이 투자 경고를 받았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 참 좋은 기업인데 말씀을 많이 못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오늘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삼양식품을 통한 그런 매출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동남아시아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유명한 소스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불닭볶음면 소스도 외국에서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성장성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 방어주 자체가 예. 어느 정도의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 식음료 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삼양식품과 S&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경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고를 보통 그렇게 받았다가 해제가 되고 나면 실제로 주식들의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내리는 경향이 많은 건가요? 보통 경고가 이제 뭐 주가가 너무 변동이 심하다 뭐 이런 걸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주가가 너무 연속적으로 올라가거나 변동이 크거나 할 때 네. 이제 경고가 나오는데 요건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제 경험상 제가 20년 넘게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를 맞은 다음에 그렇죠. 더 간다. 더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주가가 꺾이거나 하락을 할 때는 굉장히 무섭게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다만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이 더 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험상으로는 좀 더 많은 경우에 상승을 했다. 하지만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펀더멘탈을 논하기 전에 이제 막 이렇게 매수세가 인기가 좋은 들어오니까. 주식이다. 예, 이렇게만 보면 맞아요. 되는 거죠. 예, 예. 경고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 그렇죠. 예, 근데 그래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이건 꼭 절대로 드리겠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런 이거 하면 안 기업들은 되는 사실 건가? 이야기는 네, 안 드리거든요. 오히려. 네, 여쭤보셔가지고 답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2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483포인트. 코스닥. 오늘 코스닥 흐름 좋네요. 0.9%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18포인트, 71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0.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5,400원. SK하이닉스는 0.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7만 4천 원.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33만 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4만 8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1.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5,300원이고 기아가 오늘 또 종가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기아가 2.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마감가 8만 7,5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3%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83만 5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5만 7천 원. KB금융 2.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8만 2,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4.5%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종가 39만 3천 원에 형성될 걸로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HLB 0.7%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6%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가 4만 8,1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휴젤이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종가 34만 1,5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펩트론 지금 시가총액 7위까지 올라왔죠. 오늘 11%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100원. 클래시스도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3%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종가 10만 9,7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파마리서치 1.9%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네요.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일라이릴리가 네, 그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네, 경구용 임상 3상 통과됐다는 것 네. 때문에 14%인가 올랐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랐죠. 예. 네. 우리나라 펩트론 오른 것도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저는 사실 아침에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지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거든요. 예.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라이 릴리 쪽에 대해서 이렇게 임상 성공을 했으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밀리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장 자체의 캐파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라이 릴리 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우리나라 펩트론이라든지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기업들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따라갈 수는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일부 차익 실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최근에는 살짝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동안 우리나라 종목군들을 이끌어왔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종목별 흐름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어떻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전 그래도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임상에 진입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정말로 기술 수출이 나오고 있죠.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세 쪽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 때문에 이슈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중국계 기업을 제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통과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쏙 들어갔었던 내용들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저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네. 그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원가에서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다가 수출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불닭볶음면 설명드리면서 자동차와도 약간 비교를 해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의약품 관세 쪽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종목별 모멘텀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신다라고 하면 상반기 내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약바이오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뭐 비만 치료제냐 아니면 또 탈모냐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시밀러냐 아니면은 뭐 백신이냐 되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잖아요. 가장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조금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재료 쪽은 어느 건가요? 네, 일단은 바이오 플랫폼 쪽이 좋아요. 플랫폼? 플랫폼은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펩트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긴 하거든요. 펩트론도.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병이 있고요. B라는 병, 뭐 C라는 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 네.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제형 변경이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여러 군데에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임상 같은 신약 개발과는 조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른 분야 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관세 쪽에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CDMO와 관련되어 있는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네네. 전 세계에서 2위권 기업이 중국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국 기업을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캐파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기업은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따져본다면 TSMC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주고 생산을 해주는 기업,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산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임상에 실패했다라는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생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기술력을 펌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고려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도 여쭤볼게요. 오늘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도 흐름이 좋고 뭐 두산그룹주 내에서는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두산 우선주까지도 좋은데 원전주 모멘텀은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정책 이런 테마주로도 좀 엮이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원전 쪽에 대해서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번에 탈원전을 축소하겠다,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살짝 선회가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번에 탄핵 국면에 들어가기 직전부터 그 전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어쨌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야가 모두 다 원전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새벽에 미국에서는 이런 뉴스가 또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원자로를 66년 만에 역수출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우리가 얘기를 저희가 그 마감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마감합니다.
네, 4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뭐 다우 같은 경우 500포인트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S&P 500, 나스닥은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글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전일 또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오늘 양시장이 보합권 출발을 나타낸 상황에서 또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장세 여전히 변동성은 좀 큰 구간인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했습니다. 2,483포인트, 코스닥도 0.8% 오름세로 71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3% 상승했습니다. 종가 55,3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3% 떨어졌습니다. 종가 33만 8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하락으로 종가는 104만 9천 원, 현대차가 많이 올랐습니다. 3%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는 18만 7,200원. 기아도 올랐습니다. 3% 가까이 상승했고요. 종가 8만 7,3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올랐죠. 82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 오선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1% 떨어졌네요. 종가는 15만 7,400원. KB금융 2.6% 상승하면서 종가 8만 2,400원에 형성이 됐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종가 39만 3천 원, 4.5%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 HLB는 1% 하락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도 좀 떨어졌네요. 종가는 4만 8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하락하면서 27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휴젤도 좀 떨어졌습니다. 종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34만 원, 펩트론 많이 올랐죠. 11% 급등하면서 18만 1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클래시스는 좀 하락했습니다. 6만 3,200원, 리가캔바이오가 2.6% 올랐고요. 마감가 10만 9,100원, 파마리서치도 1.3% 상승했습니다. 종가 36만 7,5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각각 324억 원, 1,038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81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각각 321억 원, 121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22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샀어요. 4천 개억 넘게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달러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4원 40전 상승하면서 1,42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환율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결국 1,400원이랑 1,4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환율 말씀하신 것처럼 예. 조금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오늘도 양 시장 모두 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아니 뉴욕 증시는 간밤에 보면은 뭐 다우 같은 게 5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어제도 좋았고 오늘도 좋고 특히 코스닥 쪽의 흐름이 괜찮단 말이죠.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참 이게 복잡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작년에 굉장히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네.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 나눴던 원전 같은 경우도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화권 증시와 미증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네. 중화권 증시가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정말 몇 년 동안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끌고 왔었던 미증시에서 이제 자금이 조금은 이탈이 돼서 다른 나라들로 흘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AI 나오면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SMR 쪽 굉장히 포커스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 관련이라기보다는 그쪽에 포커스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전은 굉장히 필요해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서 붙어오는 것이 우리가 ESS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붙어서 오는 건데 간헐적이라는 단점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66년 만에 미국으로 원자로를 역수출했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내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분쟁 관계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로를 받아갔다라는 것은 전 그래도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원자로를 쓰고 그건 연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구로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좀 요청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종목군들과 업종군들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뭐가 매력적일까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도 들어갈 것이고요. 조선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적인 부분에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 분명한 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는다면 추가적인 기폭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 저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52주 신고가 갔는데 실제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정정 신고서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제 증자에 제동을 걸었잖아요. 제동을 네. 걸면 보통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일단 지금 주가의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업황에 대한 분석도 열심히 하고요. 뭐 뉴스에 대한 분석도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처음에 3.6조를 유증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어쨌든 회장이 자신의 물량 자체를 증여를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 그 금액 자체를 줄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조로 줄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금감원 측에서 이렇게 반려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의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만약에 진짜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유상증자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긍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유증이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유상증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시황입니다. 출범 2달째 접어든 대체거래소가 시장 점유율 20%를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일간 관세 유예를 발표한 다음 날에는 프리마켓에서 거래 대금만 1조 5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한국 거래소의 거래 시간 외의 시간대에서 해외 주식시장 분위기에 따라 선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겠죠. 보시면 애프터마켓도 꾸준히 거래 대금을 늘려온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키움증권에 이어서 미래에셋증권에서도 프리마켓에서 주문 오류로 인해 매매 거래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규장 개장 이후에도 프리마켓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건데요. 오후 1시 이후에 이 서비스를 정상화한 상태이긴 한데 지연된 주문건들의 경우 서비스가 정상화될 때까지 반나절 가까이 묶여 있으면서 고객 불편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살펴보니 시스템 문제가 아닌 직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대체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메인마켓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애프터마켓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정규마켓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상승세를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관세 이슈의 힘이 약화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애프터마켓은 어떤지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0.36% 오르면서 55,300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23% 오르면서 17만 5,300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세 그대로 이어갑니다. 1% 하락하는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76% 약세에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2% 거의 3% 가까이 오르면서 18만 7,100원 선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 알테오젠 정규장에 이어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52% 오르면서 39만 3,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1%와 각각 0.83% 하락하면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0.71% 하락하면서 개별적으로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소셜 미디어 올리는 내용도 보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제대로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라가르드를 스카우트 해와야 된다 그러고 너 해고 언제 시키면 좋겠냐 그러고 좀 너무 그러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베센트 장관은 엄청 또 파월을 프로텍트를 엄청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파월 그건 이제 해고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금리 시장 큰일 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서 결국 다 막았다라는 이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난 네, 거죠. 화가 나면서. 그래서 이제 ECB에서 어저께 인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럼 ECB가 7번 이제 한 거니까. 이번에 예. 딱 인하하자마자 보고 있다가 바로 티 날렸더라고요. 예. 딱 날린 게 이제 보시다시피 그런 메시지를 딱 날렸죠. 얼마나 똑똑한 라가르드냐, 인하를 이렇게 여러 번 잘하는데 우리 파월 뭐 하냐, 네. 이런 너무 느리다. 느리다. 예. 그랬습니다. 보고서 내용 가지고는 엉망진창이라고 네, 그러고. 엉망진창이라고 그러고. 그러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연준한테 좀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만 시장은 일단은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고 또 성금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좀 방향 예측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루 쉬어야죠. 네, 여러 가지 좀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테슬라 얘기부터 할까요? 그렇죠. 네. 오늘은 사실 대의장에 보시면은 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라는 건데 휴장이니까 네, 맞아요.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딱히 지난주랑 변동된 거는 딱히 없죠. 없습니다. 네. 네, 크게 없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로보택시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그다음에 오늘 나온 좀 따끈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 일단은 헤드라인 기사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시장 잘 안 팔린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 EU EVS라는 게 있는데 그 이 데이터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 이 유럽 데이터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테슬라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예. 근데 폭스바겐은 뭐 유럽에서는 뭐 오토메이커들 중에서는 뭐 이제 ID4라든지 네네. 이런 저가형 차량들 많이 팔리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래도 좀 비싼 모델, 아직 모델 3도 좀 비싸죠. 그다음에 네. 모델 Y는 더 비싸고요. 근데 그 탑 모델들 같은 경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있거든요. 오른쪽이 모델 Y가 3월 달에 10,000대 팔렸고요. 이게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전체 유럽을 좀 합친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합치는데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모델 Y입니다. 10,000대 팔렸고요. 그다음에 모델 3가 8,900대 팔렸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ID7보다 많이 팔렸고요. 근데 전체 폭스바겐은 ID3라든지 ID4도 있고 그다음에 ID 버즈도 있고요.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한 2,000대 정도 차이가 났고요. 시장 점유율은 2위로 여전히 좀 견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좀 잘 팔린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델 Y는 이제 리프레시 됐습니다. 주니퍼로. 그래서 4월 달은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할 때 도레미라고 네, 한번 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그 1분기가 끝나고 2분기 초에는 중국 상하이에서는 아직 기가베를린이 양산이 빨리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생산 속도가 좀 느린데 이제 그래서 일부 상하이에서 나오는 차량을 수출로 유럽으로 다 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빼냐면 이제 월 초에 많이 뺍니다. 이거를.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중국 내수를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아직 분기 초죠. 그러면은 유럽 쪽으로 빼는 물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지금 대기자들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좀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조가 오늘 나온 이슈인데 이것도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조가 슈퍼컴퓨터 캐비닛이 이게 테슬라 AI 트위터에 나온 공식적인 사진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걸 세봤어요. 도지 캐비닛이 과연 지금 몇 개냐? 20개더라고요. 이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써 그냥 뭘 하냐부터 제가 네,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일단은 뭐 로봇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뺄게요. 일단 FSD에서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거. 그러니까 도조라는 게 일본의 그 연습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싸움 연습장. 네, 연습장이라는 뜻인데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I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두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도조에는 자체적으로 테슬라가 설계한 D1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 GPU를 쓰지 않고 우리는 비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D1 칩을 만들었다라는 게 21년도인가 22년도 AI 데이 때 얘기를 한 겁니다. D1 칩을 그래서 TSMC에 맡겨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 GPU를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목적들도 있겠죠. 왜냐? 네. 너무 비싸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일단은 학습 데이터는 뭐 카메라, 센서, 라벨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비디오를 시퀀스 기반으로 4D 공간으로 가져와 가지고 가상의 세계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엣지 케이스들을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10개의 도조 캐비닛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D1 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이 D1 칩을 합쳐 가지고 트레이닝 타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칸마다 딱딱딱딱 들어갑니다. 이게 저렇게 압축이 되면은 타일처럼 됩니다. 그래서 좀 커요. 한 노트북보다 이 노트북보다 좀 더 큰데 네. 이게 타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이거를 또 층으로 계속 엮다 보면은 캐비닛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캐비닛이 되는데 10개의 캐비닛이 어느 정도의 연산 성능을 내냐? 네. 1.1 엑사플롭 성능을 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미국의 오크리지 연구소 슈퍼컴퓨터 프론티어가 있습니다. 이게 연산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1.1 엑사플롭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뭔가요? 그 연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만큼 그
메가바이트, 네. 테라바이트 이 계속 올라가는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냥 계산 단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프론티어가 1.1 엑사플롭인데 그 20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개 캐비닛이 이제 1.1 엑사플롭인데 그러면 2.2 엑사플롭이죠. 그럼 지금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FSD를 사용하는 영상들을 봤을 때 사람보다 더 잘하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게 파인 튜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중국은 아직까지 데이터를 미국 쪽으로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 데이터를 외부로 못 가져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도 이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테슬라에서는 어떻게 저거를 부드럽게 잘하게 해놨느냐? 그냥 인터넷에 나온 표지판이나 이런 거를 학습시켜가지고 네가 이 기반으로 중국에서 한번 해봐 라고 했는데 저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주행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슈퍼컴퓨터 도조가 좀 나온 건데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슈퍼컴퓨터 뭐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네네.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빅7들, M7들 중에서 이제 슈퍼컴을 투자를 막 하고 있는 데가 어떻게 생각하면 테슬라밖에 없었던 건가요? 과거에는? 아닙니다. 그 엔비디아 GPU를 써가지고 하는 곳은 많습니다.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GPU를 블랙웰도 내가 살게요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M7 종목 중에서도. 근데 이제 그 XAI,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스페이스X, 뉴럴링크, 그다음에 트위터, 그다음에 트위터랑 XAI는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네. 주식 교환으로. 그래서 같은 법인입니다. 근데 네. XAI가 이제 20만 개인가 30만 개를 추가해 가지고 이제 그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록 3를 네. 만들었고, 근데 거기는 이제 엔비디아 GPU가 들어가긴 들어간 합니다. 거고. 근데 일단은 지금 테슬라도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텍사스에 있는 콜텍스가 있습니다. 이게 펜이 6개가 있는데 거대한 하나의 GPU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엔비디아 GPU를 쓰는데 사실 그거 이외에도 더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 맞는 거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D1 칩을 한 건데 그래서 조금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다른 보시면, 개념이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페셜한 거네요.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라이다를 쓰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게 없으면은 무조건 라이다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뭔가 학습시키는 이런 게 있다면 테슬라처럼 그냥 비전으로만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GPU도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에 맞게 설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그 엔비디아는 범용성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잘 되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더 용량이 쉽게 말씀드리면 용량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지보다 비디오가 더 큽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연산을 할 때 비디오를 학습시키는 거랑 텍스트를 학습시키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거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GPU보다는 저 트레이닝 타일이라든지 도조를 써야 되는 게 좀 맞는 거죠.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래서 지금 테슬라 FSD가 좀 빨리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도조가 저렇게 20개 캐비닛이 있어서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페셜한 거네요. 네. 어쨌든. 머스크하고 트럼프 사이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UFC를 좀 좋아하거든요. UFC. 네. UFC를 좋아하는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이었나? 네, 그때 경기 있을 네, 때. 경기가 네. 한 번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 토요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볼카노프스키가 네. 이제 또 35세인데 또 네, 우승을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35세인데 저렇게 우승하는 그러게요. 거는 챔피언 하는 거는 좀 대단하다라는데 거기에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또. 네. 관람을 같이 관람 했다고? 바로 옆자리에서 아니, 같이 괜찮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UFC에서도 같이 관람을 하고 에어포스 원도 같이 잘 탑니다. 아직도. 아, 그래요? 그래서 사이는 괜찮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뭐 에어포스- 나바로랑 그 관계가 있었던 거지. 네. 나바로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나바로가 언급하기에 일론과 사이 좋다고 직접 얘기했습니다. 나바로가. 네네. 전혀 문제 없다고. 사이가 좋은 게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이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이가 나빠져서 빨리 헤어져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사이가 나쁘면 안 되죠. 그쵸. 사이가 나쁘면 네. 안 되나요? 그래도 왜냐면 로보택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승인을 때문에. 일단 받아야 되니까. 네, 주정부에서 승인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나빠지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빨리 5월 30일 이전에 네. 이제 빨리 승인을 받고 그리고 딱 그만두는 게 제일 깔끔한 거네요. 근데 시나리오상으로. 네, 그렇죠. 근데 130일이라는 그 임시정부는 그 법적으로 딱 여기까지만 맞아. 근무해라라는 예, 게 예. 있잖아요. 네. 1년에 딱 130일. 네. 내년 되면 또 모르기는 하죠.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거보다는 좋은 게 훨씬 지금 낫다. 그리고 낫다. 칼춤을 이미 쳤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고마울 겁니다. 이게. 그렇죠. 대신 쳐준 거니까. 네. 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일론 그럼요, 머스크가 다 한 그럼요. 건데 네.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진 않죠. 그래도 그렇죠. 이게 저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칼춤을 쳐주면은 로보택시 승인을 빨리 내줄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해줘야죠. 네. 미국인들도 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 정도 칼춤을 쳐주면 고맙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또 밀어주곤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둘씩 보이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 우주선 발사 횟수,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FAA에서 그냥 계속 연방항공청에서 조사를 하면은 그 다음 거 못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정적 시험 발사라든지 이거는 부스터 묶어놓고 하는 겁니다. 발사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빠르거든요. 이게 과거의 바이든 정부 때보다. 그래서 좀 그래도 트럼프가 되게 고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테슬라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서 뭐 부품 같은 거 수입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온 게 이제 로보택시랑 세미트럭 예,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 관세 매긴다는데 그거 좀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랑 세미트럭은 아직 양산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에요. 많이 안 파는 거죠. 못 네. 만들고 못 팔고. 파일럿 라인 생산입니다. 파일럿 라인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 관세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보통 연구 목적 프로토타입은 관세에서 면제인 게 허용이 됩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허용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건 뭐예요? 이게 세미트럭입니다. 아 이게 세미. 네, 제 엄청 세미트럭인데 크네요. 아직 그 세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몇 대, 4대 인도했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올 때도 부품이라든지 센서, 배터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용으로 가져오는 거는 아직 프로토타입은 관세 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저것만 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이터에서 나왔을 거예요. 네, 로이터가 사실 테슬라 뉴스를 별로 안 좋게 나쁘게 쓰거든요. 네, 좀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에서 계속 반박을 했던 적이 많아요. 로이터 기사에 대해서. 로이터 기사에 대한 반박. 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거 한 면만 믿지는 마셔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 얘기 여기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로 넘어가면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AI 관련해서 추론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어 쓰던 반도체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거의 이제 생산량에 있어서 성장성에 있어서 거의 막 이제 맥시멈을 찍은 것 같다라는 소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엔비디아 투자자라면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라면 엔비디아를 지속적으로 그냥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적에 비하면, 실적에 비하면. 네네.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뭐 반쯤 파는 게 나을지, 뭐 예를 들면 다른 거로 교체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중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및 M7 내에서의 비중 조절을 한다면 테슬라 물론 포함해서 네. 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빅테크 실적 발표 실적 시작이 발표하죠.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빅테크 업체가 꽤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금요일 방송 이렇게 드리면서 다음 주 정말 좀 집중해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펀더멘탈 실적보다는 외부 이슈로 주가가 변동성이 이건 뭐 당연히 관세 때문에 엔비디아만 큰 게 아니고 모든 M7 종목들이 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그래서 데이터 센터 얼마 나왔는데 1분기 이거를 이제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반등할 거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제 TSMC는 실적이 네. 너무 잘 나왔잖아요. 네, 그 그래- 얘기는 많이 잘 나올 거라는 거가 아닌가요? 네, 제가 그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힌트는 TSMC한테 좀 얻은 거죠. 그렇죠. TSMC 제가 그 매출을 좀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이제 넷세일,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해가지고 41.6%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최고치를 거의 다 경신을 했습니다. 엄청 많이 성장했네요. 네, 그래서 영업이익도 63.5%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힌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결국에는 우리가 첨단 공정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첨단 공정에서 7나노 이하 TSMC가 맡기는 거. 우리 7나노 이하 고객들 몇 명 정도 되는데 비중이 얼마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예요? 그럼 지금 7나노 이하로 가는 업체들은 뭐 AMD라든지 인텔, 뭐 테슬라도 일부 있겠고요. 큰 고객 뭐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 비중이 73%면 좀 많이 큽니다. 많이 큰 겁니다. 그다음에 3나노랑 5나노 공정 비중도 22%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나노 수가 적은 반도체가 많이 깔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출하량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TSMC가 좀 힌트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온다, 숫자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반등은 한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단 H20까지 규제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사실 엔비디아 쪽에서는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이가 없죠. 네, 왜냐면은 이거 원래 그러면 H20은 우리가 중국용으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만들게요라고 해서 만들었는데도 이것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55억 달러 손실 예상 이게 이제 충당금에서 뭐 회계 손실 발생이 예정되는 거죠. 완전히 손실 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재고라든지 구매 계약 여기서 이제 회계상의 손실이 좀 날 텐데, 근데 악재는 일단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숫자를 좀 찍어주면은 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중국하고 전화 통화를 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 지- 시진핑하고 통화해야죠. 거기다 트럼프랑. 지금 또 중국 가지 않았나요? 비방? 제스나. 네, 제스나? 맞습니다. 네, 네, 초청받아서 네, 가서 또 네.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뭐 말 잘못하면 또 트럼프한테 굉장히 혼날 것 같은데. 그 어제 제가 본 거는 이제 이번에 어제 갔잖아요. 네. 어제 가긴 했는데 이제 3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할 것이라는 할 것이다. 코멘트는 했거든요. 네. 중요한 시장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국이. 뺄 수는 없죠. 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는 한데 이제 그러면은 트럼프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죠. 또 트럼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 또. 참. 근데 또 엔비디아가 너무 이게 건들 수 없는 대마다 보니까 쉽진 않지 않을까. 결국에는 애플도 면제를 때려줬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진퇴양난인 거죠.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트럼프의 마음은 사실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젠슨 왕은 중국을 놓치진 않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애플 말씀 주셨으니까 팀쿡이 지금 이제 그 아무래도 최근에 그 수입 전자제품에 대한 그 관세가 일시 유예됐다라는 게 이게 팀쿡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애플 주가 자체는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의 지금 비중은 좀 줄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애플 아이폰. 줄고 있다라기보다는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어제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를 보시면 저는 아직까지 근데 뭐 견고하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고가 제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좀 그래도 이 정도 점유율이면 저는 낮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탑5 브랜드가 이제 비보라든지 오포, 샤오미, 애플, 삼성 이렇게 네. 집계를 합니다. 근데 삼성이 조금 점유율이 좀 늘어났죠. 근데 이게 중남미 국가랑 인도 쪽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너네가 마진 잘 나오는 갤럭시 S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판 거냐, 아니면 A 시리즈를 판 거냐, 싼 거 판 거냐. 보급형. 네, 이게 판매 대수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는 이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럼 S를 팔았으면 오케이, 그럼 인정해줄게라는 게 되는데 중남미 국가는 사실 그 GDP가 아직까지 인당 GDP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S 시리즈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급형이 많이 팔리는 네, 거네요. A형도 네. 그렇고요. 근데 A형을 많이 쓰겠죠. 근데 인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는 아직 삼성이 견고한 게 A 시리즈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인도랑은 중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국경 쪽에서 몇 년 전에 뭐 좀 이슈도 한번 있었고 해가지고 인도랑 중국이 사이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역량들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인도랑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따지고 보면은. 네. 근데 삼성이 16%에서 4분기 16%에서 1분기 20%로 올라온 거는 이제 그 중남미 국가들, 그러니까 좀 인당 GDP가 떨어지는 데서 나온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플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23%에서 19%로 떨어지기는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24년 1분기가 17%인데 그 25년 1분기가 19%면은 아직까지는 좀 성장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네,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계절성. 보통 9월 달, 10월 달에 신제품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수요는 그때 몰리는 거죠. 연말쯤 이때 몰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분기는 좀 비수기다? 아,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스마트폰이 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죠. 네. 네, 내수 시장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국내가 좀 견제. 이런 것도 이제 뭐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중국 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약간 애국 이런 걸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가격 앞에 전 장사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성비가 좋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알리나 테무 들어가 보시면은 그 비보나 오포, 샤오미 이거 스마트폰 쳐보시면은 예. 그 스냅드래곤 탑재된 게 보통 비싸거든요, 칩이. 이제 뭐 스냅드래곤이 좀 좋은 이제 칩이니까. 네, 칩이니까. 그래서 삼성도 계속 엑시노스를 개발을 엄청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발열 이슈라든지 배터리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엑시노스만 탑재를 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죠. 최근에는. 스냅드래곤 탑재? 와, 이거 좋은 거 썼네? 그럼 사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잘 팔렸을 거예요. 삼성이. 삼성이. 네, 왜냐면 엑시노스 안 쓴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그 가격을 보시면은 싸거든요. 성능 대비해서. 왜냐면 그 제조업이 그쪽에서 워낙 있다 보니까. 싸니까. 네. 뭐 유통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거의 다 성장했습니다. 비보는 전 분기 대비해서 그대로고요. 오포가 1%, 샤오미가 1% 이렇게 계속 점유율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주주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한용희 연구원님 나올 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의 어떤 주가 상승 촉매제 역할을 무엇이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로보택시도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로보택시 지금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오늘 이것도 오늘 나온 이슈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나온- 좀 가져왔습니다. 영상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예, 이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사업 중단. 왜 그러냐면 115억 달러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거 안 됐네. 진짜 안 되겠다. 여기서라도 손절을 하자라고 해서 115억 달러에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로보택시 사업에서. 네. 네. 크루즈는 일단은 로보택시 사업부는 손실 누적돼서 중단을 해버렸고요. 그러면은 남은 주요 업체는 어디냐? 웨이모랑 죽스. 구글 아마존, 웨이모. 네. 예. 구글 웨이모랑 아마존 죽스인데 이제 대당 얼마냐?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유지 보수 비용을. 네. 그 웨이모 제규어 그 아이페이스 제규어 차량인데 아이페이스 미국에서 이제 그 차량도 좀 비쌉니다. 아이페이스도 SUV인데. 근데 그 위에 라이다 탑재된 거. 여기 상암동이다 보니까 여기가 또 자율주행 그 많이 시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은 다 라이다 거의 다 라이다예요. 다 라이다. 네, 라이다인데 그 라이다 센서 비용이 이거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카메라 모듈을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탑재된 것처럼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카메라랑 라이다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당 단가가.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웨이모가 아직까지 운영 비용이 적자입니다. 근데 네. 마일당 얼마냐? 11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얼마 정도 하냐? 이거는 웨이모랑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카메라 모듈만 탑재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운영 비용을 그냥 $5, $1 미만으로 책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아직 부가요금은 미정이기는 한데 마일당 0.3에서 0.4달러. 근데 미국 물가로 0.3에서 0.4면은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지금 텍사스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건데 이게 그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출발지 도착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아까 방금 나온 그 천막 같은 게 이제 출발지였고요. 네. 저렇게 텍사스 내부에서 이렇게 공공도로는 아니고 저기가 이제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테스트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길처럼 다 갖춰놨죠. 이제 그 스탑 사인도 다 있고요. 근데 도착지까지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저게 이제 2대 정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출시만 된다라고 하면 거의 독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못 맞추니까 다른 데는 무조건. 가격을 못 맞춥니다. 이거 하면 경쟁하면 할수록 그 수렁 속에 빠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이다 아이패스 저거 한 대당 제가 알기로는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로보택시 저거 생산 단가가 $20,000 정도 좀 넘어갑니다. 그 많아봤자 $25,000? 이 정도 수준인데 어차피 자기들 FSD 소프트웨어 운영해서 쓰다 보면은 네. 저는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띄워봐 주시면 그 차트를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로보택시를 좀 연구를 그 보고서를 낸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텍스, 주차 비용, 보험, 뭐 오퍼레이션 서포트, 이건 운영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비용을 다 계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얼마 들어가니 그 웨이모 5세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 그다음에 모델 3 같은 경우는 라이다가 없으니까 $0.8 정도, 그다음에 웨이모 6세대가 이제 한 $0.4 정도, 그다음에 사이버캡 로보택시가 이제 $0.2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라이다 탑재를 하게 되면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6세대 나오더라도 경쟁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 40% 깎아버리면. 그래서 저는 독점 체제 거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로보택시 인간만 나오면은 반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네요. 저는 이게 주가를 말씀드리기에는 네. 사실 좀 애매모호하죠. 애매한가요? 언제 그때 발표하자마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못 맞추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작년에 로보택시 런칭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가 20세기 그 스튜디오 거기를 빌려서 한 거, 네,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8%인가 9%인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그거 런칭했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이 와 산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반영되기까지 숫자로 좀 찍히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거나. 근데 저는 독점은 충분히 제가 이거를 분석해 본 결과는 웨이모가 어떻게 하면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제가. 웨이모가 테슬라, 내가 웨이모 입장이라면 테슬라를 어떻게 이겨야 되나. 저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은 장기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트럼프가 또 이제 테슬라 사라 이런 게 나오면은 로보택시 승인이 나는 거겠네요. 예를 들자면 승인은 승인만 나면 네. 승인 나는 시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네. 승인의 시기. 네, 맞습니다. 근데 아마 그 지금 얘기하는 거는 텍사스랑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승인이 날 걸로 보고 있는데 운영만 된다라고 하면은 웨이모가 지금 주력 지역이 또 캘리포니아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캡하고 한번 그 아이페이스 사진을 띄워주시면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 금색깔 사이버캡 차량하고 그다음에 그 흰색깔 제규 아이페이스 차량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은 위에 저렇게 신호등 같이 달려 있는 게 라이다 센서거든요. 저게 비싸요, 굉장히.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네. 한 번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그래서 일단 대당 생산 단가도 다르다. 이거는 또 아이페이스를 사고 저를 또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적 발표한 넷플릭스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넷플릭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가이던스도 지금 좋잖아요. 네.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콘텐츠 쪽이다 보니까 이건 또 관세하고도 좀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콘텐츠 쪽은 관세랑 무관하기는 예, 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 24년도가 한 93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1분기가 시간에서 올랐던 이유들이 네네. 이제 100억 달러를 초과를 했습니다. 105억 달러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네.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 12.5%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분기 가이던스를 줬는데 110억 달러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5%또 성장한다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률도 31% 정도 남겼고요. 2분기가 33%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영업이익률, EPS 모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넷플릭스가 괜찮은 게 뭐냐면 일정을 보셔야 되는데 6월 달에 네. 오징어 게임이 또 나옵니다. 이거. 6월 달에. 네, 2탄. 네, 2의 2탄. 그거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또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가입자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그리고 대작들이 우리나라에서 콘텐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폭삭도 있고 네. 예. 최근에는 기안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예능 쪽이어서 사실 그거는 글로벌적으로는 잘 안 팔리기는 하는데 이제 폭삭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순위에서도 꽤 올라왔거든요. 글로벌 순위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만 보면 시장이 작아가지고 네. 이게 잘 팔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 콘텐츠 순위가 꽤 많이 네, 올라가거든요. 2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사실 많기는 하죠. 콘텐츠 제작사들한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또 이 가성비가 또 뛰어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가성비.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거 제작을 하면은 제작비가. 몇 배는 더 들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넷플릭스 쪽도 어쨌든 이런 콘텐츠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면은 저는 가입자들은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 어저께 이제 거의 폭망을 했잖아요. 폭망을 네. 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를 그냥 완전히 혼자 그렇죠. 마이너스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실제로 이게 일회성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의료비 지출 관련해서 메디케어 쪽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 그렇게 뭐 미스를 한 거는 아니고 이제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죠. 가이던스가. 왜냐하면은 원래 올해 EPS 전망치가 26에서 26.5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그 하향 조정이 거의 한 4달러 정도 됐습니다. 네. 많이 된 거죠. 거의 많이 깎았는데 이게 12월에 EPS 가이던스 준 게 29.5에서 30달러였거든요. 그럼 지금 한 3개월, 4개월 만에 거의 20% 정도 20% 이상 깎아버렸으니까 이거 아닌데? 라고 해서 다우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내렸죠. 한 거죠. 왜냐면은 다우 종목에서 차지한 비중이 유나이티드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커버렸죠. 네, 그래서 제일 크잖아요, 사실. 네. 가격 비중이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우가 빠진 거는 모든 시장이 다 빠져서는 아니고요. 네. 네, 주요한 가격이 제일 해서? 큰 중 하나인 이제 유나이티드 낙폭이었다. 헬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그러면 것 결국 같습니다. 그냥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다우 빠진 걸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너무 이게 왜곡인 거죠. 네, 왜곡인 네, 거죠. 왜곡인 네. 거죠. 그냥 한 종목의 평균치가 아니고 그렇죠. 그냥 너무 큰 네. 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통계의 오류다라고 네. 보시면 좀 좋을 것 짧게 같습니다. 여쭤볼게요. 팔란티어테크. 네. 이거 또 다뤄볼 때가 됐잖아요. 왜냐면 네네. 이게 66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93달러까지도 회복이 됐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좀 주가 회복력이거든요. 거의 안 빠졌습니다. 예. 팔란티어는. 예. 네. 근데 저는 팔란티어는 계속 좋게 생각하는 게 모든 AI는 이제 팔란티어로 모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쓰면 손해다. 네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가 문제가 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LLM 기반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기업의 실제 문제가 뭐고 실시간으로 너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를 진짜 정확히 알려주는데 저는 이 플랫폼을 이 AI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C3 AI? 전 경쟁 안 된다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는 뭐 너무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온톨로지라는 거를 거의 15년, 20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LLM이 탄생해서 폭발을 한 겁니다. 이게. 네. 거기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안 쓰면 좀 손해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진짜 좀 제대로 된 무서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를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월가 이슈와 종목들 정리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연준 파월 의장을 강하게 저격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파월은 항상 늦고 항상 틀린 사람이라며 그의 임기가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한다는 말까지 남겼는데요.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은 시카고 행사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금리 인하를 너무 늦추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며 왜 우린 안 하냐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사임했을 것이라며 파월의 거취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전부터 임기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못 박은 상태이고 임기 역시 내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해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거듭될수록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로 잠깐 잊고 있었던 실적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 매출은 약 105억 달러, 순이익은 2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6.61달러로 월가 예상치 모두 웃돌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4%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더 이상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신규 가입자가 몇 명 늘었는지가 핵심 지표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수익성과 전체 성장 전략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광고 기반 요금제, 스포츠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심 오리지널 시리즈까지 넷플릭스는 수익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하면서 사업 모델을 좀 더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약 110억 달러, 올해 전체 매출 전망은 최대 445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수치도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넷플릭스가 2030년까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약 4,100억 달러 수준이니까 앞으로 매출도 2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불확실성이 클 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만큼은 여전히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분야라는 점 이번 실적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가 하루 만에 22%나 급락해서 이슈죠. 무려 1998년 이후 최악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날아간 시가총액만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65조 원입니다. 최근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방어주로 이 헬스케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례적인 하락세긴 합니다. 이유는 바로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비용을 이용하면서 비용 부담이 확 튀어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올해와 내년 수익 전망까지 크게 낮춰 잡게 됐는데요. 회사의 CEO도 이례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역시나 냉랭했습니다. 다우지수도 500포인트 넘게 빠졌고 같은 업종에 있는 휴마나와 엘리번스 헬스 주가도 덩달아 출렁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1분기 시장 기대치와 비슷한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이번 이슈가 그 모든 걸 덮어버린 셈입니다.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만큼 전략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 대중 수출 규제에 나섰습니다. AMD, 인텔 등 다른 기업에 대한 대중 수출 규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이어서 반도체 전쟁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창 교수 모시고 미중 간의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AI 관련해서도 계속 반도체 규제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다 합쳐서 뭐 인텔, AMD 할 거 없이 전방향적으로 이 부분이 관세랑 또 연동도 돼 있지만 반대로 보면 또 이제 국방 관련된 것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전체를 어떻게 해석을 저희가 하고 향후에 대응을 해야 될까요? 관세 전쟁하고 이거는 좀 별개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출발점이고 네. 지금 반도체 AI는 제일 후반부 부분에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분야냐.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방이죠. 지금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것. 네. 두 번째가 군사 패권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패권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여전히 뭐 50% 이상 달러가 뭐 차지하고 있지만 20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 보면 한 70% 이상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거든요. 위안화가 성장 속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군사 패권입니다. 군사 패권의 핵심은 첨단 기술이죠. 그럼 AI가 되고 반도체가 되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AI와 데이터 부분에서 슈퍼컴퓨터까지는 되는데 문제는 반도체죠.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가 약했던 거고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직접적으로 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일기 때 미리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중국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딥식이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많이, 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딥시크가 이게 사실 우리가 이번에 했을 때 딥시크가 2019년부터 A100이나 부터 계속 지금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사양으로 뭐 A800 플러스 화웨이 거를 가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어떤 형태로 A100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H100이나 A100을 수출 통제시켰어요. 네네. 2020년 10월입니다. 예. 그리고 1년 있다가 2023년 10월에 그다음에 이제 800까지 금지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 정신이 없었죠. 대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저사양까지 이번에 이제 H20까지 했다라는 거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그동안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구멍을 잘 찾아 중국이 했는데 그걸 내가 막겠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은 뭐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은 이 분야는 관세는 어떻게 미중 간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이 부분은 완전한 디커플링.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목도해야 될 것은 이미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군사 패권? 그럼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틈새까지도 다 찾아내서 다 맞겠다. 이게 군사 패권 안보 문제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지금 해석하는 이 반도체 칩을 규제한다, 수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시진핑을 협상 테이블에
관세를 협상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교수님은 그건 아니라는 거네요. 그건 첫 번째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일단 첫 일단 앉아서 번째고. 이야기를 하자. 예. 예. 그건 첫 번째죠. 예. 가장 기본적인 게 시진핑 협상 자리를 이제 불러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부분들. 이것을 시진핑 주석도 모르느냐 알고 있다라는 거 중국도. 근데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AI 굴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딥시크로 인한 부분들이 매우 큰 것들이죠. 그래서 딥시크로 인한 중국의 성장, 그다음 AI에 대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거슬러 갔을 때 바이든 행정부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백악관이나 의회에서 계속 그런 위협의 목소리를 계속 나왔던 부분. 근데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이야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제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럼 이게 표면적인 목적 두 가지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고 싶겠죠. 나는 바이든하고 달라. 그러니까 바이든은 네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지만 나는 그 구멍까지 막을 거야.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바이든 때나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중국이 좀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이미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아도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으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네. 일단은 이걸 지금 사실 미국의 대중국 체제가 지금의 중국의 AI 기술을 만들었다고 기술 자립이 더 빨라졌다고 보는 게 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데이터, 우리가 AI에 대한 뭐 특허라든가 국제적인 논문을 보시면 요 지난 5년,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네, 중국이 많이 썼죠. 집중적으로 혹시 네. 나옵니다. 그 양적 지표를 포함해서 질적 성장이 대표적인 게 이제 딥시크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면 했을 때 이제 막아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충격이 가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그 조그만 룸까지도 막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미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에 물건을 전에 많이 가져갔고, 그다음에 우회 수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직접이 아니라 우회 수출도 여러 가지 통해서 중국이 이미 많이 지금 쌓아둔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사이에 지금 화웨이가 지금 어센더 910 시리즈, 즉 화웨이 버전의 이 GPU가 지금 한 A100 정도의 한 80% 정도, 70 알려진 바는 그렇습니다. 그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따라잡았네요. 있기 때문에 이게 막아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은 조금 더디겠지만 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화웨이를 금 서버를 못 쓰게 막은 때가 시작하는 시기 아니었던가 싶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막고 나면은 원래 쫓겨나면은 숨어서 더 개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결론이 이미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80%면 80%까지 이미 다 어센더 올라온 910의 상태다. GPU. 그게 이제 똑같이 이제 그 화웨이가 만든 GPU고, 그러니까 SMIC가 만든 7나노 기반의 칩을 기반해서 만든 GPU거든요. 그게 지금 요 5년 사이에 많이 올라온 거죠. 올라온 상태. 그래서 딥시크도 이야기는 지금 A800과 지금 어센드 910 이걸 가지고 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두 가지죠. 아까 우회적인 채널 부분들도 이미 좀 많이 들어갔을 거고 그 시간을 좀 벌어놓은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한 80% A100까지 가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확실히 미국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패스트 팔로워가 맞긴 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막 트럼프는 지금 초조하고 시진핑은 여유롭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네, 저도 칼럼도 어제자로 칼럼 나왔는데 제 제목이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조급한 미국 vs 네. 느긋한 중국. 그러니까 일단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응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제가 그 이야기는 참 길지만 국채 매도 위안화, 전략 네. 물자의 무기화, 미국 기업 제재 이런 이야기들은 맞는데 우리가 관세 전쟁만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조급하지 않아 보인다. 일단 중국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수입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힘들 거야. 너희가 더 힘들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일단은 뭐 우리가 많이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뭐 아이폰이나 월마트나 뭐 아이폰 자체가 공장이 지금 뭐 아무리 인도나 지금 뭐 태국으로 뺐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80%를 만들고 있고, 그러면 결국 미국 소비자가 영향을 받을 거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 월마트, 가장 서민들이 가는 게 월마트잖아요. 60%가 아직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거기다 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많은 제품은 중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이 만든 제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기업도 다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미 중국은 미국에 이제 이걸 알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죠. 트럼프 1기 때 했을 때 중국의 미국 수출 의존도가 한 19.7%, 약 20% 정도 됐습니다. 올해 1, 2월달만 보면 14%입니다. 그럼 그 사이 벌써 한 6% 줄였죠. 일단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다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동, 아프리카.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소매 상품으로 많이 하는 곳이 중국 절강성 이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많은 수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유행이 어떤 거냐면 아랍어 배우고 스페인어 배우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비용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수출처 다변화를 다변화를 준비해 왔다는 아랍 거예요. 우리가 정부를 해서 열어줄 테니까 만들어 올 테니까 바이어를, 그러니까 너희가 하려면 기본을 해야 되니까 아랍어, 스페인어, 거기가 모여 있는 수출 지역인데 거기서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랍어 수업 듣고 저녁에는 스페인어 수업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는 그냥 막 지금 미국도 지금 시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여전히 사회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견딘다 이거죠. 견딘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뭐 이런 동영상을 쇼폼을 보면 그런 것을 독려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관세만 놓고라서도 시진핑은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느긋하다. 어제 뉴스 보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패밀리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국, 일본 뭐 이렇게 같이 뭘 해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연합이 중국이 좀 힘을 가질 때 지금같이 이제 몰려서 관세로 다 혼날 때 이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비해서는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저게 지금 저런 아시아 패밀리라는 게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미국이 하지 않을까? 지금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동맹을,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우방을 지금 우군을 만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중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한중만을 이야기를 본다라면 중국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매우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올 겁니다. 투자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그건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그게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일본도 그래서 한중일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하자마자 지금 18일까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지금 돌았습니다. 그 베트남하고 그 캄보디아는 매우 중요하죠. 이번에 미국이 캄보디아한테도 49%, 베트남한테 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아까 말한 우군의 확보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베트남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를 갖고 우리가 말한 택갈이라고 하죠. 택갈이. 바꿔서 가는 거죠. 네. 태그를 바꿔서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것까지 잡겠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미국, 그러니까 협상을 지금 베트남 총리는 부분에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베트남 부분에서 미리 이실직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 못하게 막을게요. 우리 관세 좀 낮춰주세요. 베트남에서. 그러면 시진핑 가서는 뭐겠습니까? 야, 그래도 잘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그래서 지금 외교 행보가 지금 포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하나하나 국가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말레이시아는 왜 가느냐? 말레이시아는 이번에 아세안 국가의 의장국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역할을 좀 해라. 우리가 뭘 지원해 줄까? 그러니까 아세안이 미국 수출이 지금 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정 부분이 어디서 거의 비슷하게 맞췄냐면 아세안 국가에 수출했어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아세안 국가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군도 계속 확보하는 거고, 트럼프는 계속 그걸 끊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러네요. 이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이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초청으로 지금 베이징에 방문했잖아요. 네. 이것도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를 초청한 단위가 국제무역촉진위원회라고. 촉진위원회, 여기 예. 우리 뭐 어떤 곳이냐면요. 그러니까 한국 무역협회나 코트라 같은 기능을 하는 아, 곳이에요. 코트라.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부가 안 나서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 뒤에서는 정부, 어차피 근데 이 국제무역촉진위원회도 정부 사이드의 배경인데 기업 중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를 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만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느냐. 딥시크 CEO인 양원펑도 만났거든요. 그 만났다는 이야기는 뭐 잘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그러니까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H20을 막았어? 그럼 중국향, 어차피 H20이 중국향에 맞게끔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또 만들어 줄게. 그러면 양원펀 자체도 전문가고 이미 이걸 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거에 대한 것도 논의가 됐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순히 같다라는 것들인 게 아니라 어떤 대화가 이루어져 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20% 가까이가 중국에서 오는데 버는 네. 전체 매출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지금도 나온 보면 여전히 걱정하지 마라. 난 중국과 함께 간다. 뭐 중국에 여전히 중요한 우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 트럼프가 아예 중국에 그런 거 수출하지 마라고 하는 걸 제일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한테 중국에 이런 거 주지 마. 뭐 기업들한테까지 특히 미국 기업들한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적이 완전히 이제 반토막들이 날 텐데 그걸 제일 우려하면서 지금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이제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중국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 말씀입니까? 네, 미국에서 그런 거를 제재를 봤을 했다. 때? 트럼프가 갑자기. 어. 그럼 이제 중국에서 또 다음 대응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갑자기 이제 자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 무슨 반도체를 받아가고 있는데 삼성전자한테 너 중국에 팔지 마. 너 네. 뭐 이러면은 그걸 들을지 말지 우린 결정해야 되고 중국에서는 그걸 또 반대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힘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말이 안 되는데. 다른 나라한테 지금 삼성이 공장이 지금 거기가 있고 네, SK 네. 하이닉스가 다 공장이 있고 지금 삼성전자 지금 전체 매출의 한 30% 다 거기서 있는데 그걸 팔지 말라는 공장이 문을 닫으라는 그건 그렇죠. 무슨 보장을 해줄 건데?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로 나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게 안보로 붙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를 갖다 써서 만든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갔을 경우 나는 너 제재할 거야라고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동참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곧 저는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곧. 예. 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터는 이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존중을 해줬는데 트럼프 오면 우리가 말한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 조건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 범위 안에서만 중국만 하는 거죠. 글로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한 두 개 완전히 디커플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냐?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건 그냥 무조건 국가 안보로 보니까. 네네. 어찌됐건 지금 그 제조 생산 자체는 대만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뉴욕타임스 보도 보니까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더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도 싫어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좀 더 거슬러 가면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책사라는 사람이 피터 나바로라는 그렇죠. 사람이 예, 예. 그 사람이 2011년도 쓴 책, 2015년도 쓴 책이 있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5년에 썼던 웅크린 호랑이라는 그 책을 보고 야 이거 맞다라고 그 기용을 한 거거든요. 나바라가. 그런데 거기 보면 대만도 마찬가지로 대만의 이 반도체는 결국 미국 거를 갖다 써서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진 거야.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세 부과에서도 똑같이 뭐 여러 가지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반대로 이걸 이제 제외시킨 거죠. 대상에 제외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퀄컴, AMD 이런 미국 반도체 기업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의 제외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뭘 만들려고 했던 유인적인 그러니까 여러 유인 효과들이 많이 이제 감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는 더 영리하게 지금 중국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 어떻든 간에.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제 외신 보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기술주를 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분에서는 기술적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번 엔비디아 많이 빠졌잖아요. 예.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가 또 얘를 또 하나 중국형을 또 만들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또 수출이 했을 때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냐? 안 그렇다는 그렇겠죠. 이야기죠. 또 그러니까 못하겠죠. 그런 굴곡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하고 해리스 등이 했을 때 중국이 시진핑 누구를 응원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많은 방송을 할 때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분명히 민주당을 응원할 것이다. 많은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오면 트럼프 일기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좀 우선 이야기가 정말 묻고 더블로 간다. 묻고 바이든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관세까지 붙입니다. 그다음 바이든이 구멍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 그다음 이어지는 반도체 말고 또 지금 여러 산업들이 계속 지금 일어날 겁니다. 네. 그때마다 계속 지금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죠. 아, 그럼 그렇죠. 우리 정부의 협상이 중요한 예, 거고 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 동참해라. 바이든 행정부는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트럼프 지금 이기는 동참을 해라. 네네. 아니면 관세 간다. 그죠. 고르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입장인 거고 이거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우리 정부가 협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정부에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럼프 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4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저는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걱정이 계속 저는 이거 팔로우업을 하고 아. 있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참 트럼프 젠슨왕 자기 친구라고 하더니 이렇게 뒤통수 치는 느낌이면 좀 그러네요. 이제 시작인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 휴장이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열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하루는 쉬겠죠. 이제 그리고 일요일 날 또 무슨 트위터를 하나 날리지 않을까요? 그 월요일 날 어떻게 되라고? 쉬지 않고 그 트러스 조사를 계속 글 올릴 것 같아서 대표님이 좀 그 팔로우해서 네. 내용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전문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